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전남 지역에서도 5.18 역사를 정립하고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학생들이 전남대 정문으로 집결합니다. 전남대에 주둔한 계엄군은 학생들의 해산을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첫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계엄군의 진압을 피해 도심으로 진출한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계엄 확대와 계엄군이 자행한 만행을 알렸습니다. 이미 도심은 전쟁터로 변했고 계엄군에 맞선 시민과 학생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도 사망 218명을 비롯해 상이자 5,088명 등 7,2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광주란 이름만 또렷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집중돼 있던 5.18 기념 사업이 전남 지역에서도 열리게 됐습니다. 전남 5.18 민중항쟁 40주년 기념 행사위원회가 전남의 5.18을 연구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왜곡과 폄훼로 시달렸던 5.18 역사에 대해 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21대는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행사위원회는 40주년을 맞아 단순히 당시의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남 지역 곳곳에 민주화 인권의 실태를 살펴 개선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또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을 40주년 기념 집중 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라남도는 물론 시군 단위의 기념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각 시군 행사는 기념식, 5월 현수막 개최, 사진전, 주먹밥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40주년 행사입니다만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빛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 5.18 민주화운동. 지난 40년의 세월을 넘어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활동이 전남 지역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철이 찾아왔지만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양파 수확이 한창인 전남 무안의 한 밭입니다. 양파를 뽑고 줄기와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확 작업에 나선 건 공무원.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봉사에 나섰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나선 공무원들은 손쉽게 사 먹던 양파를 직접 수확하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저 사무실에서만 있는 것보다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양파를 수확을 하는 거를 도와보니까 제가 그냥 쉽게 먹던 양파가 굉장히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보람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지연돼 농번기에 일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양파값은 지난해보다 회복되고 있지만 일손이 없어 수확 시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여기 시골이 거의 외국인 인부로 많이 유전을 했는데 외국인 인부들이 다 자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감사하고 지금 너무 많은 분이 오셨는데 진짜 저희한테 큰 도움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 차례에 걸쳐 전남과 경북, 충청도 등 일손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농협 등이 함께 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3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늘 수확, 또 양파 수확, 무안에서 보다시피 양파 수확,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모내기를 또 해야 되고 한참 일손이 바쁜 시기인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일손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양파 수확을 좀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원봉사자들까지 줄어들면서 공무원들의 봉사활동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산단 공장 증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카고 크레인 개인 사업자들이 전국 최저 수준의 임대료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는 쓰지 못하게 하면서 장비 임대료는 가장 낮게 지급해 은행 이자를 비롯한 생활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증설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25톤 카고 크레인입니다. 이 크레인 노동자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임대료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현재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25톤 크레인을 한 달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950만 원 선, 전국 평균인 1,1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노동자들은 GS칼텍스가 현장 안전을 위해 15년을 넘긴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정작 그에 맞는 크레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에서 여기가 최저 단가다. 그 차량은 최고로 좋은 지금 상태로 너희들이 이렇게 연식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야 있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국에서 맞는 그 운송료 실태로 좀 이렇게 맞춰주라 하고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여수 지역 카고 크레인 노동자는 모두 170여 명.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 카고 크레인이라는 알선 업체를 통해서 대하 ENC라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GS칼텍스 여수공장 증설 현장에 투입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크레인 임대료는 대하 ENC라는 건설업체를 통해 지급받는 상황. 건설업체 측에 적정한 임대료를 왜 지급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2월 달부터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 해서 1,050만 원으로 소급 적용을 해서 다 지금까지 끝났습니다. 그 1,050만 원을 자기들하고 교섭을 해서 자기들하고 합의서를 쓰자는 거예요. 대하 ENC 측은 지난달 협의를 마무리 짓고 2월분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카고 크레인 사업자 측은 중앙 카고 크레인 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임대료 950만 원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청사인 GS칼텍스 측은 대하 ENC를 통해 적정한 건설 비용을 지급했으며 크레인 임대료 단가까지 일일이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노조 측은 이달 건설기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수 크레인 임대료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본인 지역구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또 다른 의원은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행 사건은 총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4월 7일과 8일에 벌어졌습니다. 강진 병영과 마량 장날 유세 현장에서 A 도의원이 같은 당 지역 기초의원인 B 의원을 폭행한 것. 당시 A 도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다른 의원들의 유세 시간을 빼앗는 등 단독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의원이 유세 순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함께 유세를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문제는 A 도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기초의원들 앞에서 폭언과 함께 마스크로 B 의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 B 의원은 A 도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C 도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방문해 지자체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반말 등으로 질책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역구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역 기초의원인 D 의원과 담당 직원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C 도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도의원은 반말로 공무원에게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도의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간 국유지를 포함해 부인 명의의 땅 부지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유재산법 위반, 공무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오는 14일 윤리심판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지방원들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말하기도 조심스럽네.
아니, 뭐, 코멘트 할 것이 없어요. 요즘 심판하면서 이제 심의를 결과는 나와야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지역에서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재개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단체 관람은 제한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안 멈춰있던 물레방아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전남 농업박물관이 정상 운영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단체 관람은 제한된 상태지만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일 박물관 정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설 전시관은 매일 이제 상시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월요일 날 휴관일일 때는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 전체 영역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소독을 방역을 또 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144개 박물관과 도서관 등 시설이 차례대로 문을 엽니다. 박물관 62곳과 도서관 49곳, 미술관 32곳 등 문화시설은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개인 관람 위주로 진행되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정해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출입구에서는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손소독제와 방문객 인적 사항 파악 등 조치가 유지됩니다. 전라남도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해 시간대별 관람 인원을 조정하고 온라인 전시관과 전자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등 온라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방역 지침에 따라서 도내 문화시설들이 이제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잘 저희들이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도입되면서 국립공원이나 지역 관광지도 다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문화시설이 재개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저마다 휴관에 들어가면서 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가 크게 줄었는데요. 화폭에 담긴 꽃의 화사함과 5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획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직접 가볼 순 없어도 영상을 통해 한번 감상해 보시죠. 고정민 기자입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뜨린 동백. 남도의 들녘을 샛노랗게 물들인 화사한 유채꽃의 향연. 꽃과 자연이 일러주는 사계절의 변화를 여러 화폭에 담아낸 미술 작품들입니다. 미술전의 주제는 대자연의 파노라마. 각 계절을 대표하는 꽃과 자연 속 일상, 수목기법을 활용한 기암괴석들이 파노라마 형태로 전시됐습니다. 예술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의 원천인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로 사계의 순환, 자연과 동화된 일상, 그리고 경이로운 여정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연출하였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면엔 서류 봉투가 빼곡합니다. 흙이 담긴 봉투 위엔 저마다 시가 적혀 있습니다. 백기환 시인의 몇 비나리, 행불자 고재덕군 묘비의 글귀, 그리고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가 마련된 겁니다. 벽에 내걸린 서류봉투의 개수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수를 의미하는 441개. 유해 발굴 현장 4곳에서 나온 흙이 이들의 유해를 대신해 봉투에 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18과 관련된 작품도 있지만은 인류 역사에서 쭉 이어져 온 인류의 분쟁이라든지 자유를 위한 투쟁 그런 것들에 관한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휴관이 결정되면서 침체기를 맞고 있는 미술계. 랜선을 통해 영상물을 올리거나 전시 기간을 연장해 관람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5월 6일 기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정부는 5월 5일을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의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할 시점인데요.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5월 6일 기준 안심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본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지역 경제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5월 5일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가 되고요. 5월 6일부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외국에서는 확진자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환경에서 이제 우리는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또 여가 활동 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할 때도 마주보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한쪽 방향으로 앉아서 식사하는 거라든지 또 뭐 교육 관련해서 또 여행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와 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초중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대면 수업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오는 13일부터 고3 학생들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코로나19라는 이런 그 전염병이 정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모든 것을 멈춰 버렸거든요. 특히 경제 시스템은 거의 뭐 붕괴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 경제의 어떤 회복,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전라남도나 22개 시군의 지자체가 정부의 엄청난 예산이 지원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준비를 차분하게 했느냐,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그런 그 효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와 관련해서 철저한 어떤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지자체하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하고 어떤 정부 지원에 대한 그 차이,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해서 어떤 체계적인 그 로드맵, 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라남도나 우리 시군의 지자체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지역의 경제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약자, 사회 취약계층, 또 뭐 중소기업, 농어민들을 위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본 프로그램에서도 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때 뭐 하위 소득 뭐 70%에게 뭐 주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단언컨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질 거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1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꽁돈이라고 생각하면 계획되지 않는 그런 그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물질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 사실 즉흥적인 소비가 필요한데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바로 소비를 하지 않고 뭐 저축을 한다든지 또 계획을 세워서 그 돈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가 아쉬운데 1시간이 아쉬운데 그게 뭐 2개월, 3개월 차일피일 미뤄져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과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사용기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31일로 지금 결정이 됐죠. 아마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좀 그 사용기간을 좀 앞당겼으면 쓰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사용기간을 8월 31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정부가 나서야 되고요. 정부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바로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또 농어민들, 또 어떤 중소기업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 정말 곡소리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서남권의 자영업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움이 좀 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서남권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산업의 메카라고 불리워졌던 대불산업단지 거의 뭐 대부분의 조선 관련 기업들이 문을 닫고 도산을 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내몰린 그런 그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채 2,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경제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그 지역의 경기 부양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지급,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의 한 0.1% 정도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현금성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스페인이나 영국이라든지 독일,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운 이웃 일본도 개인당 1인당 한 1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조금 한 113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1인당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겠죠.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부가 창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경제학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지난 4.15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경제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었는데요. 특히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이 있었는가요? 예, 지난 4.15 총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뭐 경제 정책이 실종되다시피 했었죠. 오직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와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주요 공약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눈에 띄는 공약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참 좋은 공약이다.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째로 우리 지역에 특히 동북권의 어떤 그 공약은 이제 그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 제정 같은 부분,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특별법 지원, 이 부분이 아마 동북권의 핵심 공약 사항이었었고요. 또 동북권, 서북권 모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또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진실 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관련해서 지금 그 행안위원회, 국회 행안위원회 지금 법률안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아마 2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통과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벌써 그 여순 사건이 발생된 지도 한 72년째인가요? 됐고요. 또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에 동북권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입니다. 여순 사건 그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동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남의 그 10분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힘을 합하게 된다면 아마 여수 순천 또 동북권의 주민들의 어떤 그 한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은 아주 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인데요. 지금까지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많은 그 법안들이 사실 국회에 그 제출이 됐었는데요. 생각보다도 많지 않은 그런 그 법들만 통과가 되고요.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번에 그 동북권 그 후보자들 또 당선자들이 공통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공동 발의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의대 유치 관련해서 동북권도 의대 유치 관련해서 대부분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서북권도 이제 목포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권도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됐었는데요. 물론 이제 의대 설립 과정에서 동북권과 서북권에 약간의 갈등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심각한 갈등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부도 전남의 동북권과 서북권의 갈등, 이게 바로 의대 설립인데 충분히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에 이제 그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이제 국책연구원인 보건사회연구원에 이제 목포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영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결과를 살펴보면 의과대학 설립과 그러니까 병원이죠. 또 그 부대 시설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약 한 1조 7천억 정도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 그러니까 의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 지역들의 노력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만 의대를 유치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경상남도의 창원대학교 또 경북의 포항 같은 경우도 의대 유치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왔었고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그 지역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좀 제시가 됐었거든요.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정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이제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의대 설립 과정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권에 눈에 띄는 공약이었다면 이제 흑산도 공학 정기건설에 대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사실 흑산도
건설, 흑산도공항 건설은 우리 서남권뿐만 아니라 뭐 중부권, 동부권 모두가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 흑산도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관광산업,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동북권의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과 같은 좀 우리 지역에 아니면 전남의 모든 그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좀 흑산도 공항 조기 건설을 좀 제시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다음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이다라고 했던 것이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고령화 비율이 높거든요. 또 OECD 국가 가운데서 고령화 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좀 노인분들에 대한, 어르신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좀 당선이 됐습니다만 어느 그 후보가 그 노인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놨더라고요. 노인부 신설을. 사실 여성 가족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부 신설은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또 했었고요. 또 우리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농어촌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령화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이 부분도 또 공약으로 내세운 그 후보자들이 있더라고요. 또 뭐 농어민들에 대한 어떤 그 의료 개선, 보건 의료 개선 관련된 그런 공약도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농어촌 그 소득, 그러니까 농어민들의 그 소득의 안정과 관련돼서 또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와 같이 뭐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그 국회에서보다도 우리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들도 그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 경제 공약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전라남 도나 우리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금은요 코로나19 이후의 준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의 상황은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모든 것을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이제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좀 필요한 것뿐이지 정상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정상화된 이유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행동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거뭇글 정치인들이 이번에 낙선이 됐기 때문에 어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염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초선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기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자기를 뽑아진 지역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이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